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이 6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1.26명으로 세계 꼴찌 수준입니다. 고령 사회로 접어든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 절벽을 지나서 사실상 인구 붕괴가 시작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용태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출산이다,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10년 정도 계속 쭉 들어왔는데 사실상 저희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로 체감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건 맞습니다. 사실 고령화 이야기는 2000년부터 얘기가 나왔고요. 저출산 이야기는 2002년부터 얘기가 나왔어요. 2000년에 우리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한 7%를 넘었고요. 2002년에 합계 출산율이 1.3 밑으로 떨어지면서 그때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일반 국민들은 그래서 내 인생에 뭐가 바뀌었지?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한테도 많이 해주시고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2002년서부터 태어난 아이들은 아직까지 어린 아이들이어서 얘네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고령화 이야기는 했지만 여전히 일을 많이 하는 그 연령대의 인구들은 2013년까지 계속 증가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고령화 저출산 이야기는 있었지만 인구 변동은 그다지 크지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는 정부는 이야기하지만 내 인생이랑은 별로 상관없는 거라고 느꼈던 거죠. 하지만 곧 닥칠 문제가 되는 거군요. 근데 이게 지금 이미 심각함을 느끼는 곳이 여러 군데에 있는데요. 예컨대 작년에 문제가 굉장히 컸던 그 서울시 초등교사 임용 대란 있죠. 그게 결국에는 태어난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서 그게 이제 누적이 되면은 당연히 선생님하고 아이들하고 숫자가 선생님이 더 많이 뽑을 필요가 없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예측을 못했던 거죠. 그게 지금 이미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자, 용어 정리를 좀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인구 절벽, 인구 붕괴, 이걸 좀 쉽게 좀 풀어주시죠. 인구 붕괴라는 표현은 이제 그걸 과장해서 하는 이야기인 거고요. 인구 절벽을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절벽은 말 그대로 이렇게 가다가 뚝 떨어지는 게 절벽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변동 없이 쭉 가다가 갑자기 뚝 떨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총인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로 주된 생산 연령이라고 할 수 있는 한 25세에서 한 55세에 있는 연령, 이 연령대가 이제 갑자기 급감을 하게 되는 건데요. 아주 좋은 예가 이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대가 이제 그 대학, 군대 이런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20대 연령대가 2020년까지 계속 증가를 해요. 한 650만까지 증가합니다. 근데 갑자기 2025년이 되면은 550만 명으로 갑자기 100만 명이 줄어듭니다. 이게 2030년이 되면은 또 100만 명이 또 줄어듭니다. 이건 아주 절벽 같은 수준이죠. 그래서 인구 절벽이라는 거는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지게 되는, 갑자기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한마디로 늙어가고 있는 거죠. 그럼 활력을 잃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 평균 나이가 보면은 그 1980년대에 한 26세 정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1990년대에 약 한 30세. 그런데 2017년 작년에 한 42세가 됐어요. 그리고는 평균 나이가. 그리고 한 2050년이 되면 한 53세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고령 국가로 접어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학교 풍경도 많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일부 마을은 없어질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1970년대 초등학교 교실 80여 명의 학생들이 콩나물처럼 교실에 꽉 차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회를 쓰면은 저 운동장 저 담벼락에서 이렇게 꺾어져 갖고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섰어요. 한 4,000명 정도, 5,000명 정도 이렇게. 하지만 지속된 저출산 현상에 지금은 입학생이 줄어 문을 닫는 학교도 늘고 있습니다. 생활동 학교가 폐교된다니까 많이 아쉬워요. 주택 10여 곳이 옹기종기 모인 속리산 자락의 한 마을. 곳곳에 빈집이 눈에 띄고 마을 전체가 썰렁하기만 합니다. 학생도 없고 우리 혼자 사는 사람들만 하나씩. 이 집에도 하나, 나도 하나, 여기 아줌마도 하나, 저 집에도 하나. 그나마 고향을 지키는 것도 홀몸 노인들의 몫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면 마을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사는 게 아니지 쓸쓸하게 짜증. 한겨울에는 사람 하나 둘 보기가 어려워 아주.
한 정부기관의 연구 결과 출산율 감소 등으로 30년 안에 소멸 위험에 놓인 지자체는 전국 220여 곳 가운데 7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70년대 초반생까지만 하더라도 그 초등학교 때 네. 2부제 수업했던 뭐 그런 기억들 다들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많이 나눠서 했었죠. 그거 기억나세요? 네네. 비슷한 세대가. 근데 이제 이런 학교를 이제 한 반에 한 70명 되던 것이 30명도 안 되는 곳이 많고요. 그러니까 이게 피부에 와 닿질 않으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그 최신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국의 한 대학교에서 나온 연구 결과인데 그러니까 지금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소멸되는 최초의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확 와닿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 산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음 세대가 태어나는 숫자는 결국 이제 여성들이 아이를 몇 명 낳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 이게 지금 한 세대가 한 30년이라고 한다면 지금 애를 한 명씩 낳고 있으니까 둘이 만나서 하나 낳고 둘이 만나서 하나 낳고 하다 보면은 이게 한 2700년 정도면 마지막 그 한국인이 나는 간다 하고 한국 한반도에서 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기 2700년이요? 네. 그래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사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정부에서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을 쓰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 당시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1960년대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정부는 산하 제한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많이나 고생 말고 적게나 잘 기르자.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등의 표현은 골목 곳곳에 붙어 있었고요. 3335 운동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3명의 자녀를 3년 터울로 낳고 35세에는 단산한다는 겁니다. 나라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릅시다.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남아선호 사상이 산하 제한의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표어가 등장합니다. 사실상 우리나라 산하 제한 정책의 대표적인 표어입니다. 딱 하나만 낳아 정성껏 잘 키우겠어요. 1980년대 산하 제한 정책은 더욱 강조되는데요. 둘도 많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이런 표에서 보듯이 아예 하나만 낳자고 합니다. 근데 말이죠. 지금까지 흐름을 면밀하게 보면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미 저출산의 경향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산하 제한 정책을 강력하게 폈단 말이죠. 네. 정부의 예측이 부실했다는 얘기인데요. 만일 누군가가 저보고 그 당시로 돌아가서 인구학자로서 그 당시로 돌아갈 수 있으면 너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저는 당시에 산하 제한 정책은 그만둬야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1983년에 아이를 둘 낳는 나라가 되었어요. 네. 그럼 아이가 둘 밑으로 떨어졌으면 그때부터는 사실 이제부터는 아이들이 줄어들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보다는 인구의 총량은 계속 증가를 하니까 총량에 더 신경을 썼고요. 그다음에 1989년에 일본이 학계 출산율이 1.57명이 되면서 네. 그때 갑자기 국가적인 위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하 제한 정책을 이제 아이를 좀 많이 낳는 정책을 바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1.56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랑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일본을 전혀 바라보질 않았던 게 문제고요. 네. 그다음에 또 90년대 초반에 우리가 굉장히 남아선호 사상이 아까 거기도 나왔지만 남아선호 사상이 굉장히 팽배했습니다. 그러면 둘이 만나서 이렇게 아이를 둘을 낳더라도 남여가 하나씩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남자애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여자애들이 적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출산율이 그 당시의 출산율보다 더 낮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애들이 조금 태어났으니까. 예.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가 2005년에 학교 출산율이 2.08이었습니다. 작년이 아마 1.08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작년이 1.06이에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2005년에는 약 44만 명이 태어났고 작년에는 지금 36만 명 태어난 걸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학교 출산율인데 왜 그러냐? 바로 엄마들의 숫자가 줄어서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너무 산하 제한 정책을 그냥 스탑 없이 그냥 쭉 했던 것이 지금 우리의 이 저출산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아차하고 출산 장려책을 편 게 2000년대 중반부터인데요. 네, 2006년부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100조 원 가까이 투입을 했어요. 네. 문제는
나아지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렇죠. 왜 그런 네. 건가요? 그 당시에 우리가 2006년에, 그러니까 2005년부터 준비를 시작해서 2006년부터 정책을 시작했는데요. 그 2006년, 2005년 그 당시에는 뭐였냐면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복지 담론이 아주 팽배했을 때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전에는 복지 그러면 선택적으로 선별적 복지였는데 그때부터는 갑자기 이제 유니버설 웰페어라고 하죠. 보편적 복지를 하게 됐고 그 저출산 문제도 그 당시에 어떻게 봤냐면 우리나라의 보육과 관련된 복지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부의 예산은 우리가 100조를 썼지만 그중에 거의 70%를 보육 환경 개선에만 써왔어요. 네. 그런데 저출산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데 보육만이 아니거든요. 근데 국가의 정책은 보육에만 집중이 됐던 게 잘못된 정책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대상을 잘못 선정하고 맞습니다. 네, 거기서부터가 잘못됐다고 볼 그렇죠. 수가 있겠군요. 네. 네. 근데 실제로 방금도 그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들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실제로 청년들은 뭐 5포 세대라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취직도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그리고 집 마련까지 포기하게 된 데에는 이 사회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적인 측면이 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저출산의 문제를 이제 인식을 잘 하고 예. 그다음에 그거를 분석을 잘 해서 정책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보육에만 집중이 된 거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결혼이 안 되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결혼을 봤어야 되는데 결혼이 지금 계속 평균 혼인 연령이 계속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네. 그 미뤄진다는 뭐냐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청년들의 삶이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청년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이제 좀 정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그다지 신경을 많이 못 썼던 점이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원인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예를 보면은요. 일본은 지금 취업이 호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주민날을 오히려 겪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청년들이 우리나라는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대학에 이제 진학하는 비율도 조금은 그 경쟁률이 좀 낮아질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취업에 있어서도 좀 순조로워질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죠. 일단 산술적으로 보면은 그래야 되는 게 맞죠. 네. 근데 지금 이제 일단 현재 청년이 왜 지금 이제 별로 안 좋은 삶을 살고 있냐를 보면요. 이렇습니다. 지금의 청년이 1980년대 중반 정도 세대인데 네. 중반에서 이제 90년대 초반까지 갈 텐데 이 친구들이 80만 명 평균적으로 태어났어요. 네. 근데 그 바로 윗세대인 1970년대 초반생들이 100만 명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 100만 명 태어난 사람들은 40%가 대학을 갔고요. 그 밑에 딱 10년 뒤부터 갑자기 80%가 대학을 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100만 명들이 한 40만 명 전에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였는데 대졸자 자리를 갑자기 예. 10년 뒤에 80만 명이 80%를 가니까 60만 명의 자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20만 명이 자리를 못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쭉 지속이 돼서 지금의 청년의 어려움이 생긴 건데 지금 이제 초저출산 세대로 태어난 아이들이 한 40만 명 중반대 태어났고 그럼 이 친구들이 100%를 다 취업을 해도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산술적으로는 가능하죠. 예. 그러나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처럼 유지가 된다 그러면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유지가 되지 않는다. 거기에 4차 산업혁명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러면 우리의 이제 후속 세대인 지금의 10대들도 삶이 그다지 쉬워지진 않을 수도 있겠죠. 네. 한 그 언론사에서 보도한 내용이 참 흥미로운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25세에서 45세 남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자녀가 있는 기혼자의 경우에 행복하다고 답한 사람이 97%나 됐다고 하네요. 네, 생각해볼 만한 조사인 것 같아서 네.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러면은 교수님께서 생각하는 네. 저출산 고령화 대책 꼭 이것만큼은 좀 실천을 해야 된다. 이런 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저출산 정책을 보면은 국민의 체감도가 너무 낮은 정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보육 중심으로 해왔는데 그렇다고 보육을 한 번에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기에 우리 보육 환경이 좋아졌구나. 이게 아니라 조금씩 늘려왔기 때문에 그 덕분에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체감 온도는 떨어지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의 삶에서 보육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부동산과 일자리였는데 그동안 그 주택과 일자리에 대한 정책을 거의 내놓지 않았고 네. 그리고 오히려 뭐 예전에는 그 부동산을 이제 좀 더 이렇게
호황하게 만들려는 그런 정책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부동산이 올라갔는데 그게 오히려 청년들한테는 안 좋은 영향을 준 거였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청년들의 체감 온도에 맞춘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좀 걱정하고 있는 거는 저희 그 후속 세대, 지금의 청소년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한 40만 명 태어났는데 이 아이들이 한 13년 뒤부터 아이를 낳게 돼요. 근데 40만 명 중에 절반인 20만 명이 여자아이들이잖아요. 얘들이 한 명씩 낳게 되면 한 13년 뒤부터는 정말 한 명의 자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20만 명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럼 20만 명대로 떨어지면 한국 사회가 과연 유지가 가능하냐? 그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그 인구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적인 질문 하나 좀 드려도 네. 될까요? 네. 제가 그 전에 TV에서 이렇게 그 교수님과 관련된 내용을 많이 봤었는데 네. 굉장히 이제 앞으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도 자녀들에게 농고에 가라, 베트남어를 배워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네.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라날 때의 그런 시대의 상황과 그 다음에 우리의 후속 세대인 저희 딸아이들이 자라날 때의 상황이 굉장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경쟁을 해야 되는 시점이었고, 그 다음에 저희 딸아이들은 인구가 너무 없어서 오히려 그 인프라를 다 채워줄 수 있는 만한 인구도 없는 때예요. 그러면은 사회는 사실 두 가지를 별개로 놓고 보면 완전 다른 사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는 우리가 살아왔던 사회를 기준으로 아이를 가르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될 수 있는 대로 그러지 말자. 저는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게 될 사회는 우리가 살았던 사회보다는 완전 이제 다른 사회가 되니 그거의 미래의 모습을 보고 그거의 기준으로 가자. 그래서 그때가 되면 가장 아마 좀 중요한 직업적 가치가 희소성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농업? 예,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농촌 인구는 거의 이제 고령화됐고 한 10년 지나면 거의 이제 농업에서 일할 사람이 없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갑자기 60세 은퇴하신 분이 가면은 이 환영을 받을까요? 아니면은 좀 배척을 받을까요? 당연히 이제 배척을 받겠죠. 그런데 갑자기 그 어린애가 들어가면은 걔는 이제 환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남들이 많이 하지 않는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그런 일을 선택을 하자는 게 이제 농업이 됩니다. 베트남어는 그러면 보통은 중국어를 얘기하잖아요. 보통 중국어를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이 이미 우리나라의 교육 상대 3위 국가가 됐고 베트남 쪽에서는 교육 국가 1등이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베트남과의 앞으로 교육이 많다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고 그 인재의 첫 번째로 대자라는 게 해서 베트남 말이 나왔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더 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무게중심을 두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은 고령화 시대에 대한 심각한 그 대비도 고려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 노년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시간을 따로 마련해가지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